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하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 세 분이 어떤 뉴스를 갖고 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이거 좀 길게 해야 돼요. 뉴스 노예. 이거 발음이 안 돼요. 그 말이죠. 김은지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화사한 노예예요, 아주. 네, 화사하기라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는 고음 리더, 이거 안 한다더니 계속하네.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뻗치기 전담 기자, 그리고 스트레스는 주짓수로 푸는, 멋있는 관장님, 우리, 네. 그리고 지금은 비염에 시달리고 있는 비염 기자, 네. 시사인의 막내, 나경희 기자,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경희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출연하니까 비염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전 거의 고정이 될 기세예요. 그렇군요. 네. 김연희 기자 어디 있나요? 김연희 기자 어디 갔나요?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연희 그래요. 기자. 김연희 기자를 이렇게 좀 밀어내고 고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감히. 완곡하게 거절을 잘하네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시사인의 그늘, 중심적인 그늘. 중심적인 그늘. 네. 그래서 항상 또 나경희 기자가 오니까 또 김연희 기자는 있게 되네요. 연희야 긴장해야 된다. 다음 주에도 또 나오길 바래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추천해줬죠. 어떤 뉴스를 들고 왔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을요, 7월 8일, 오늘 월요일인데요. 그렇죠. 월요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우체국 파업 여부가 결정이 나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관련된 사항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가지고요, 어쨌거나 파업이 있건 없건 간에 우체국 노동자들이 왜 이런 일들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좀 준비했는데, 우체부 아저씨 그렇게 일하면 큰일 나요 라는 김영화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체국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인지 노동 환경을 바꿔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상 첫 파업을 결의했고 오늘 이제 그 내용이 결정이 됐는데 1958년 우정노조 출범 이후에 61년 만에 이제 첫 파업 결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이게 되면 총파업이 선언이 되면 내일부터 이제 총파업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물론 부디 좀 좋은 협상 결과가 나와서 집배원분들의 문제 제기하고 있는 강도 높은 노동 환경이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노사 간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파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요. 왜 우체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기사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렇죠. 파업을 할 네, 때도 맞아요. 그렇고 시민들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저분들이 왜 내지는 또 학생들부터 해서 지지한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이 한 집배원의 하루를 이제 쭉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우체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취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취재한 김영하 기자가 나와서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김은지 기자도 잘하잖아요. 그래도. 다녀온 것 같이 잘하는 뉴스 뉴에. 네. 제가 안타깝게도 우체국 취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소방서 취재까지 해봤는데. 그래요? 네. 하지만 뭐 비슷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죠,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라고는 짐작을 하는데 김영하 기자가 휴가를 가가지고요. 제가 좀 대신해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쉴 때도 됐어요. 쉴 때도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홍콩 다녀와서 맞아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는 나경희 기자가 휴가여서 아마 나오기가 그래요? 저렇게 되게 좋아하네요. 나경희 기자 저렇게 행복했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네. 어쨌건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하 기자가 안산에 있는 이제 우체국을 취재한 거죠? 네, 안산의 다세대 주택가를 담당하고 있는 28살의 집배원 이한별 씨의 하루를 따라다녔는데요. 네. 이한별 집배원은 오전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여 개의 우편물을 쳐내고 12시간 동안 27km를 이동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쳐낸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말을 쓰나요? 네, 저도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은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예민해서 재미있게 보는 편인데요. 네. 김영하 기자가 기사에 그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집배원들 사이에서 실제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담당 우편물을 처리한다라는 뜻으로서 쳐낸다, 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면 진짜 그렇죠. 예. 이거 뭐 해치워버린다 이런 뜻 그러니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이 고된 노동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 김영하 기자가 취재 간 날이 7월 2일인데 그날은 정말 상대적으로 우편물이 적었다라고 해요. 천여 개 쳐내는 게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김영하 기자 매일 오라 그러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 가면 손님 많이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하가 오면 우편물이 준다. 막 이런. 우편물이 적게 들어오는 날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딱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배 넘게 많았다라고 하는데 아유, 그 시기가 세상에.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달로 따지면 고지서가 발행되는 3, 4주차.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 말로 갈수록 많아진다라고 하고요. 또 연간으로 따지면 추석 3주 전부터 설까지 계속 성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니 무슨 이때는 성수기가 이렇게 길죠? 네.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택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생각해보면 맞아요. 이분들의 예, 고된 맞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게 진작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게다가 법정 공휴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네. 왜냐면 일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다음날 그만큼 쌓인 것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너무 바쁘게 집중되게 일을 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졸기가 일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분들한테 명절이나 공휴일이 오히려 더 네, 그렇다고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다른 사람들은 쉬는 날일 네, 텐데 마음 편하게 이분들은- 쉬는 날인데,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더 뽑아달라는 게요 정말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이 줄어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점점 더 우편물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일을 하면 적게 일을 할 수 있는, 적게도 아니죠. 보통 평균만큼 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한별 집배원이 겪는 일이 보통의 이제 집배원들이 대부분 겪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체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된 자기 노동 강도에 대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파업 보도가 나오면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주로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요새는 아까 진행자 말씀처럼 지지한다 그리고 불편해도 괜찮다라는 시민들의 지지 선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파업을 하는지를 언론이 좀 더 그렇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한별 집배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료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를 보면서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진짜 건데요. 남의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에 그런 일들이 연달아 있었는데요. 지난 5월 달에는 34살의 집배원이 공주에서 숨졌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라서 더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해당 집배원이 피곤해서 자야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심정지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또 6월 달에는 당진 소속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44살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과로에 시달려야지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사망할 수가 있는 건지. 게다가 젊은 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2019년에만 9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늘려달라.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이게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공식적으로 이 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엄청나다는 조사가 뭐 집계된 게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어제 오늘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꽤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노동자들의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017년 8월 달에 이미 정부와 노조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이 추진단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2,745시간.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얼마나 많은지 잘 감이 안 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비교해보면요. 123일 더 일한다라고 하고요. 123일이요? 네. 그러니까 123일이면 넉 달 더 일하는 3분의 거예요. 1년에 3분의 1 아닌가요? 예, 근데 세상에. 사실 한국 사람들 되게 다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OECD 노동 초과라고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인데, 그런데 한국인 노동 평균보다도요, 그것보다 87일 더 초과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석 달 가까이 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OECD보다도 훨씬 높지만 한국인 평균에 비해서도 이 우체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정말 하고 말도 안 있는지 되네요.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당시에 이 기구도 정규직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이런 사안들을 권고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난해 관련된 부서가 국회에다가 집배원 2,000명 충원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절차상 문제로 편성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절차가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 늘리려면 기재부가 앞서서 인력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걸 미루고 있다 보니까 올해 또 그 사이에 9명이나 돌아가시는 일이 세상에. 벌어진 거죠.
이게 진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이 일의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이제 보면 사실 노동 시간도 엄청나지만, 이 우체국 내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용 형태도 대단히 그렇죠. 다양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공무원을 내리는 건데, 지금 다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네, 근무하고 네. 있고. 상시계약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게 이제 꿈이고 그런 게 또 참고 일하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 지금 김영하 기자가 또 그 우리 우체부에 예. 국에서 일하시는 집배원 여러분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함께 취재하고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사인 여러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도 또 더 알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기사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첫 문장인데요. 왼쪽 운동화 밑창이 유독 더 빨리 닳는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면서 계속 멈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발이 더 빨리 닳는데 아. 이게 단순히 이한별 집배원 일만이 아니라요. 보통 집배원들도 다 4개월에 한 번씩 신발을 운동화를요? 정도로 빨리 그 신발이 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네, 상세한 내용이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택배에 보면 그래도 불만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도 시달리니까. 그렇죠. 네. 왜 안 와요, 아저씨? 빨리빨리 오기로 했잖아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빠른 이런 그 택배 서비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이런 어떤 고된 삶이 있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오늘 7월 8일 현재 그 파업 그 어떤 여부가 결정되고 내일부터 정사원본부 노조 설립 61년 만에 첫 파업이 이루어질지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파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좀 경청해서 듣고 이분들의 삶에 좀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집배원 아저씨. 우리 옛날에 이런 동요도 진짜 많았잖아요. 우체부 아저씨 뭐 이런 아닌가?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점점점. 네, 알겠어요. 맨날 이런 걸 느끼네요. 네. 다시 한번, 네, 고생했고요. 이제 나경희 기자가 준비한 뉴스 좀 같이 풀어보죠. 제가 우리공화당이 지금 아, 광화문에서 스트레스 하고 지수가 또 높아지려고요. 네. 이제 첫 단어 이야기했을 그래요? 뿐인데. 네. 아, 굉장히 담당 기자 같아요. 우리 공화당 그래. 출연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리고 일단 이름이 참, 우리 공화당 하니까 굉장히 물쓰다. 그래요. 친근한 것처럼. 근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아니, 바뀐 이름이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바뀐 지난 거예요. 애국당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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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 공화당으로 그 바뀐 이름을 거예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제 뭐 점시해준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도로에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네. 공화당 버스를 봤어요. 아, 네, 근데 랩핑한 하얀색 버스요. 네, 네네. 버스 외벽에 조원진 당대표하고 대표. 박근혜 네, 전 대통령.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네, 사진이 사진.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그렇군요. 하여간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 광화문에 이 천막과 이분들이 아주 밀접한 거 알려졌어요. 네네. 굉장히 기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약 2달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이제 천막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요구를 하는 게 이제 2017년 3월 10일 날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날 헌재 앞에서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탄핵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 하다가 이제 사망하신 분이 4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제 천막을 쳤는데, 지금 현재 확인된 거는 4명인데요. 4분이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나중에 밝혀진 한 분이 더 돌아가신 분이 있다 해가지고, 총 5분을, 애국열사 5인이라고 부르면서, 네, 이제 이분에 대한 죽음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이제 사망자 중에 한 분은 네. 다른 참가자가 이제 경찰 버스를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네. 그 빼앗은 경찰 버스를 이렇게 그 운전하다가 스피커가 네, 떨어져갖고 네네. 그걸 맞아서 돌아가신 거고 네. 뭐 두 분도 갑자기 뭐 맞습니다. 신분지고 뭐 하여간 이유가 다 있던데 네, 이걸 맞습니다. 왜 네. 그러니까 한 분은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다른 참가자가 이제 불법으로 경찰 버스를 이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제 버스 안에 그 키가 꽂혀 있는 걸 보고 그냥 들어가서 버스 운전을 하다가
네, 소음 관리 차량을 부딪혀가지고 그 스피커가 네. 떨어져서 네. 이제 그 아래 지나시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맞아서.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소위 태극기 부대의 일원이셨던 분이 일으킨 사고로 네, 그렇죠. 돌아가신 그런 거죠. 거라서.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김현희 기자가 지난 시사인 507호를 보시면 이제 사람 좋은 정신이 왜 경찰 버스를 탈취했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기사를 또 쓴 적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죽음의 원인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분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네. 급성 심장 이상으로 사망을 하셨고요. 또 이제 다른 한 분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가자 사이에 끼어서 약간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가 한 달 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돌아가신 사인을 보면은 뭐 경찰이 뭐 어떻게 폭력을 행사해서 백남기 네네. 농민처럼 이렇게 돌아가신 그게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뭐 밀고 당기고 뭐 이렇게 몰려고 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유가족 분들이 집회를 주도했던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라는 네, 그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헌재로 진격합시다 이런 되게 과격한 말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 그래도 감정이 좀 격한 어르신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달려 나가다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책임 이런 박사모 일이 쪽에 벌어졌다. 있다라는 네, 네. 게 유가족의 주장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집회를 주최하신 분이 안전에 관한 것도 책임이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렇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고, 네. 사실 그래서 그 회장분이나 몇몇 분들은 네. 실형도 선고 받았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1심에서 선고를 네. 받았는데 이제 2심에서 이제 좀 형이 좀 감경돼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정말 명확하게 밝혀진 폭력 시위를 주도한 집 주최 측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망이 발생했다고 법적으로 판결이 난 상황인데 이제 근데 그걸 왜 광장에 나와서 네. 시청과 이 주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시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은 경찰의 과잉 진압과 서울시의 미흡한 재난 관리 때문에 이제 이런 죽음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경찰과 서울시가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그러니까 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옮겼다고 하죠. 네, 천막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제 텐트를 치고 있다가 서울시가 여러 차례 경고장을 보냈어요. 네. 이제 이걸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하겠다. 근데 역시 계속 무시를 하다가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네. 6월 25일 날 강제 철거를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또 더 큰 규모로 그 자리에 다시 세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감정이 이제 또 격화돼가지고 서울시랑 우리공화당 층에서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처음에는 절대로 안 비켜주겠다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일본에서 이제 가는 도중에 한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혹시나 누가 될까봐 자진 철거를 해서 청계광장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공화당 그분들 국정을 좀 한번 트럼프 확인해 보고 대통령 사랑이 싶은데. 엄청나네요. 아, 네네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그러게요. 생각을 느낄 네. 것 같은데.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진짜. 그 현장에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서 트럼프를 욕하다가, 그래도 트럼프가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설마. 네. 아니 그런 넓고 깊은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좀 이해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면 보통 그분들이 그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같이 걸고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이제 맞아, 이스라엘기 같은 거. 그쵸. 그런 거 있죠. 네, 저도 가끔 좀 의아하던데.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깃발은 다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이번에는 명확하게 방안을 하시니까 이제 네, 성조기가 성조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는 한 5,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엄청 많이 왔네요. 경찰 추산으로 5,000명. 와. 왜냐면 이제 부산 뭐 각지에서 다 올라왔어요. 전국에서 오셨고. 네네,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대한애국당 정말. 이렇게 티를 입으시고 흰색이거든요. 와. 그 당색이 그냥 봤을 때 화이트인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태극기 화이트라고 부르세요. 당색이 마치- 태극기 화이트예요. 뭐 살몬, 뭐 레드 이런 거. 네네네네. 그냥 화이트인데 화이트. 태극기 화이트를 당색으로 삼으셔가지고 그거에 아니면 뭐 이렇게 블루가 여러 블루가 있는 건 그러게요. 봤어도 뭐 코발트 블루 뭐 네. 이런 거 차이 블루 이랬지만 태극기 화이트는 처음 들어봐요. 새로운 색깔. 그러게요. 신박하네요. 네, 그래서 다 이제 하얀색 옷을 입으시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드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한 분이 한 개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들 수 있는 최대한의 급기를 들고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는 약간 움직이려면 이렇게 헤치면서 이렇게 밀림을 헤치듯이 이렇게 태극기 사이를. 그럼 나경원 기자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재 왔다고 하면 같이 네. 태극기나 성적을 흔들어야지. 게다가 그러게요. 시사인 이런 거 네, 달고 가면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거는 이제 달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나경원 기자 기자라는 거는 사실 밝히진 않았어요. 깃발을 같이 흔드나요? 네, 깃발까지는 참 못 흔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극기 스티커를 또 무료 배부를 하세요. 아.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니까. 멋지네. 나라를 사랑하는 네, 거죠. 애국 청년이 네, 되는 멋지네. 뭐, 예, 네, 예. 나라를 사랑하는 기자로서 잘 쓸 수 저도 애국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쭉 끼어 있으면 다 쳐다보시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쳐다보시면서, 애국 청년 왔냐고. 뭔가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나경원 기자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젊은 친구가 맞아요. 굉장히 올바른 사상을 갖고 있다. 그 말 그대로 하세요. 어떻게 젊은 친구가. 제가 사실 있었어요, 거기에. 아니, 다음에 별명 애국 청년으로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애국 청년 기자로 제가 애국 기자야. 네, 애국 기자.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네. 트럼프 대통령에서 열렬히 환영도 해주셨고 그 집회 추산 이제 5천 명 정도 왔다면 분위기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땠습니까? 보면 우리 공화당이 거의 약간 집권 여당 분위기급의 그런 자신감과 축제였군요. 네,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건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사실 노인 50대 뭐 70대도 계시고 이러신데 그분들이 되게 아스팔트 땡볕 달궈지는데 그냥 앉아 계세요. 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식사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집에서 싸우신 간식거리가 없으면 그냥 편의점에서 2,000원대 그냥 삼각김밥에 음료수 하나, 뭐 바카스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쓰러지시지 않겠어요, 정말. 네. 그래 햇볕에서. 그래서 또 네. 애국 열사 나오신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얼른 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요즘 폭염인데. 몸도 불편하신 분들도 그냥 계속 서서 계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심지어 천막에서 주무세요, 그냥. 아, 정말요? 예, 세상에. 예, 그냥 노숙을 하시는 거여서 모기도 되게 많이 물리시고 되게 덥고 이러니까 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순수한 자기의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이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그런 걸로 막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네. 아니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원진 대표가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마이크를 잡으면 항상 마무리 구호가 있어요. 아 그래서 뭐예요? 동지들이여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서 고통의 칼날에 서자 이런 말을 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하는 게 마치 애국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이비 교주 같아요. 네, 정말 그 약간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네. 집회 분위기가 마무리쯤 되면 그런 분위기로 변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 진짜 누군가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제 아, 앉은 데니까. 누군가 앉은 자가 진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네. 근데 또 그런 말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예, 이게 하나로 묶어준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드시나 봐요. 안타깝네요. 되게 어떤 면에서 이게 집단적 체면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네. 참. 근데 그 현장에 갔던 아 기자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그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애국 청년 기자로서. 네. 되게 약간 보면은 뭐랄까 이게 하나의 시대의 풍경 정말 씁쓸한 하나의 시대의 풍경이겠구나. 이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네. 이제 비리로 수감된 전 한국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게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분들을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을 풀어줄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정말 열성적으로 외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풍경을 보는 게 참 어떻게 꽁트 같은 하나의 역사적인 풍경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인 네.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의 어떤 마지막 초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애국당 뭐 빨리 천막 철거하시고 집에 가셔서 근데 날도 또 더운데 다시 철거를 우리 했는데 공화당. 다시 우리 공화당. 우리 네. 대한애국당과 우리 공화당 아, 합쳐서 우리 진짜. 애국당이 저는 나오죠. 기사 쓸 때 대한공화당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몇 번을 지금 여러 가지로 잘못했는데 날도 더워서 당명도 헷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광화문에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6일 날에 아, 네, 나 다시 진짜. 탈환을 성공했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탈환이요? 네, 탈환. 이게 그러니까 누구와의 지금 네. 전쟁을 인천 상륙작전에 있는지. 비유하세요, 자꾸 그거를. 아, 광화문을 맞아요. 다시 탈환해야 된다라는 그
씁쓸합니다. 안타깝네요. 기대는 자,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기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좀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소비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공무원들, 공무원들. 그렇죠. 예. 진짜 필요한 치안에 지금 그 음. 배치돼도 시원치 않은데, 정말 우리 자꾸 헷갈려. 우리 공하다고 하는 거야. 자, 하여간 날도 더운데 우리 짜증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경희 기자도 수고했고요. 다음 주 휴가라고요? 네. 네, 알았어요. 휴가. 광화문에 잠깐 나갔다 오세요. 자, 윤원선 에디터는 또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예. 지난 7월 2일이었죠. 전북도의회 앞에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셨을 여기 김은지 기자가 들어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보셨을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위대에 선 분들은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상산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들이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전북교육청이 1기 자율형 사립고였던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자사고에 휘날리는 칼바람에 관련해서 이상원 기자가 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자녀를 두신 학부모들이라면 다 이제 관심을 갖고 특히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상산고등학교가 이제 지난주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어요. 거의 실검을 다 장악했는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런 이제 게 확실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상산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학교이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풀어봤을 전 국민의 스테디셀러죠. 수학의 정석. 그렇죠. 예, 수학 풀진 않아도 베개로 가끔 가다가 독서실에서 베개를 사용했던 기본과 실력이 있었어요. 네. 그 수학의 정석의 저자인 홍성대 씨가 1981년에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네. 2002년에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이 됐고요. 2010년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을 기준으로 각 교육청이 꾸린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전국의 자사고 가운데 지정을 취소할 학교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상산고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학교 측과 학부모 측이 즉각 반발을 했어요. 네, 그렇죠. 학교 입장에서 이제 평가 결과가 처음 공개됐는데, 지난 6월 20일부터 꾸준히 이제 재지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이번에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기준점을 잡은 점수가 80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심사 결과가 아까 80점이 미치지 못하면 이제 자사고 지정에서 탈락이 되는 셈인데요. 거의 0.39점인가 예, 거의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이렇게 상산고가 됐더라고요. 심사에서 받은 점수가 79.61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불과 진짜. 0.39점 차이로 지정 네네네. 취소가 된 건데요. 물론 이제 상산고등학교 측에서는 점수 차이가 너무 소폭으로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더 논란을 키울 부분은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있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 기준 점수가 80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북교육청 이외에 다른 시도 교육청의 기준 점수는 80점이 아니라 70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는 바꿔 말해서 상산고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지정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이런 문제 좀 관심이 많아서 기사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이제 강원도 횡성의 이제 민족사관고, 이 민족사관고, 상산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고 이런 데가 자립형 그렇죠. 사립고였거든요. 부산의 이게. 해운대고. 네, 그렇죠. 근데 이 민족사관고 같은 경우도 79.77점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 그렇죠. 거거든요. 70점을 넘었으니까. 그렇죠. 아직 그래도 이 기준도 이제 80점은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기준을 높이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요. 6월 26일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때 발언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상산고등학교는 1기 자사고로서 2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 네. 80점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김승환 교육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저도 그랬는데요. 자사고에도 1기가 있고 2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자사고면 다 그냥 똑같은 자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수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네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기 자사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이 되다가
2010년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학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학생 선발권에서 자율권을 가지는데요. 특히 상산고나 민족사관고 등 6개의 일기 자사고는 타 자사고보다도 더 학생 선발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신 성적을 제한할 수 있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학생 선발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해당 지역, 학교가 위치한 해당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까지도 뽑을 수 있는 전국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에 있어서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심사도 더욱 까다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주장입니다. 이게 학생 선발권 학교가 갖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율학교가 되면서 그래서 일반고가 고사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때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저는 이 문제에 좀 아주 민감하고 관심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게 확실히 당사자들은 참 그래요. 그렇죠. 예민하죠. 근데 이게 자율형 사립고에 이제 기수가 존재한다는 건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 학교가 그 학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제 기사를 보면 상산고가 이번에 지정 취소를 받게 된 결정적인 항목은 또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지정 심사에서 상산고등학교가 결정적으로 이제 취약점을 드러낸 부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부문입니다. 이 전형이 뭐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족 자녀 등이 그 대상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자사고나 뭐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있잖아요. 외고나 이런 곳은 매해 신입생의 20% 이상을 이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의무에서 상산고를 비롯한 일기 자사고는 또 제외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일기 자사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평가 기준을 일기 자사고인 상산고에 적용해서 점수를 깎아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듣고 보면 이 상산고 입장에서 다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으니까요. 일기 자사고에게는 의무가 아닌 이제 조항을 적용시켜서 점수를 좀 의도적으로 깎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논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얘기하기로는 이렇습니다. 2013년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일반고 역량 강화 추진 계획을 본인은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해당 공문에는 사회통합 전형 선발을 유도해라. 그러니까 이 전형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 자녀들을 최대한 많이 뽑도록 유도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여당 교육위 위원들은 시행령이 더 상위 법규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추진 계획을 따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승환 교육감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저희가 방송을 7월 8일 월요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상산고와 관련한 청문회에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제 늦어도 8월 중에는 상산고의 지정 취소 관련해서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하고요. 교육부가 만약에 재지정 취소에 동의를 하게 되면 오는 2020년부터 상산고는 자사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자율형 사립고의 재지정과 관련해서의 모든 권한은 일단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이 전북교육청도 김승환 교육감도 입장이 좀 확고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또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재지정과 관련한 그 어떤 영향도 각 시도 교육청에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참 교육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다들 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한 상황이다. 네, 그렇지만 이제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를 가름지게 된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장이 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긴 안목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 문제 참 깜깜하네요. 저도 좀 깜깜해요. 캐슬의 엄마인데 진짜. 그래도 사회자님은 다 키우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저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고등학생이에요. 힘내십시오. 자, 그래서 요즘 늘 하는 건 종교의 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세 분 기자들과 함께 다양한 소식을 묶어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사인의 이 밖에도 다양한 기사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좀 찾아봐 주시고요. 이럴 때 꼭 하는 게 있어. 나는 마지막에 꼭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김은지 기자 들 준비해줘요. 네. 네. 여러분, 함께 이 시사인사도 함께 늘 들어주시고요. 시사인 정기구독 필수예요, 이제 필수.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두꺼운 책 읽으면 졸려요. 시사인 읽으면서 다양한 교양과 시사를, 정보도 익히시면서 세상 보는 눈을 확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저희 너무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